자, 금요일의 뒤집기 코너입니다. 오늘 또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ISS의 김태성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IT 쪽, 반도체 쪽 전문가시니까 나름 또 한가닥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라클과 브로드컴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라클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오라클은 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종목보다는 네오클라우드 쪽에 부담감을 좀 주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뭐 오라클도 일단 CDS가서 올라가고 있는 거 당연히 좋은 이슈는 아니죠. CDS. 네, CDS가 올라가는 것. 스왑. 네, 이 오라클이 부도가 날 확률이 있는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거지만 지금 현재 레벨이 오라클 정도의 덩치에서 정말 우려해야 될 레벨인가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네. 다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면 이건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뭐 앵커께서 언급하신 대로 미국 연준에서 단기채를 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혹시라도 자금 경색이 생길 때 이걸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전에 그 작년 초였던가요? SVB 사태처럼 네. 갑자기 단기 유동성이 말라서 금융 시스템 전체로 뭔가 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긴장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에 좀 싹을 자르려는 시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분명히 뭔가 조금은 위험 신호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AI 전체가 위험하다라고 보는 시각은 저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다만 우리 시장에도 오늘 보시면 이수페타시스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는 내년도 실적을 당겨왔을 때도 밸류가 싸지는 않죠. 네. 그런데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TPU까지 터지면 아주 큰 수익 증가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작용했던 거고 그래서 올해 내내도 주가가 쉬지 않고 올랐는데 그러면 고밸류 종목군들은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 않나 정도. 그래서 오늘 발표된 브로드컴 실적까지 연결해 보면 TPU가 앞으로 늘어날 텐데 그 CEO가 두 가지를 지적한 거잖아요. 네. 백로그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봤던 백로그보다는 수주가 좀 부족한 것 같아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어라는 얘기를 마진이 했습니다. 박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마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백로그는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TPU하고 일부 지금 시험 라인 정도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앞으로 수주가 늘어나면 백로그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라서 전혀 걱정이 안 되고요. 다만 이 마진율은 지금 여러 가지 투자 비용이라든지 TSMC가 계속 제조 비용을 올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뭐 적절하는 상태로까지 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적용해 보면 저는 플러스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둘 다 분명히 고밸류 종목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우리 시장 종목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제한적일 거라고는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거는 단기 유동성이 경색되면 얼마든지 줄게. 막 이런 게 뭐 신규 프로그램인 RMP 같은 뭐 지준 관리 프로그램 저도 이건 좀 생소한데 어제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또 제가 잘 표현하지만 스탠딩 레퍼 시장 같은데 우리 표현으로는 전당포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급하면 돈 빌려서 쓰면 되는데 그것도 활짝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오라클이나 뭐 아니면 이 AI 버블론을 돈으로 한번 그냥 확 덮어버리겠다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개별 기업 이슈가 확장되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네. 자 브로드컴이 어제 실적 오늘 아침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3% 플러스 나다가 네. CEO가 아까 한마디 마진이 좀 박한 것 같아요. 이러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4점 몇 %대로 지금 내려갔거든요. 사실 이제 어제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오늘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어제는 사실 FOMC 발에 대한 기대 상승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의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이 시장에 좀 고춧가루를 뿌리는 역할 이것을 완벽하게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오늘은 브로드컴 실적 이후에 반도체 IT 기술주들의 상승을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 요소였거든요. 그런데 브로드컴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난무한 가운데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제 백로그에 대한 불안감 여기도 있겠지만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XPU라고 하죠. 지금 네네네. 브로드컴에서 만드는 에이직 반도체 여기에 대한 매출 맞춤형 인식 AI 가속. 그렇죠. 여기에 대한 매출 인식 시점이 사실은 2026년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2026년이 아니라 2027년으로 조금 더 딜레이가 되는 듯한 뉘앙스를 좀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한 실망감들이 일단 1차적으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리드 타임이 지금 18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공장 캐파가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수주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빠르게 쳐낼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매출의 상단이 지금 잡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이런 고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에 대한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라클의 본질적인 주가의 조정과 브로드컴의 주가의 조정의 본질적인 부분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브로드컴 위주로 보면 여전히 AI는 중심에 있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주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확대 해석할 필요 없이 여전히 지금 시대와 시기는 AI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더 높여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인터뷰가 끝나고 어느 쪽이 더 각광을 받았냐면 네. 이 병목 현상 중에 이쪽에서 에너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너지 인프라 이야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구리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전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오늘 어제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이제 수급이 풀리면서 SK하이닉스가 반등 나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력 전선 그 중에 이제 전선 쪽에 뭐 LS 마린솔루션이라든지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해상 케이블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또 강한 시세가 난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면에 또 하나의 소식이 있는데 많이 부각되진 않았지만 오픈 AI가 챗 GPT 5.2 버전업을 내놨잖아요. 이제 구글 제미나이 3 프로, 3 프로인가? 네, 그보다 약간 성능 면에서 앞선 데이터들이 나왔다고 잠깐 보도 나왔는데 그러면 그것과 그리고 또 디즈니가 오픈 AI에 10억 달러가 투자했죠. 그 소라인가요? 영상 생성 프로그램 뭐 그런 걸. 그러니까 요게 아마 오늘 저녁 본장에 가서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어떤 무게가 무거운 거를 그렇죠. 오픈 AI와 그다음에 그에 연관된 엔비디아가 좀 커버링을 해줄까? 이거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소위 이제 시험 잘 보는 거랑 네. 실제로 일을 잘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뭐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 학과에서 최고 점수로 졸업했지만 정말로 회사 와서 일을 잘하느냐와 또 다른 문제이듯이 지금 챗GPT가 보여준 이 퍼포먼스 이거보다 우리가 제미나이 3.0 프로에 더 열광하는 이유는 막상 일을 시켜보면 챗GPT는 약간은 중학생 정도의 수준 네. 그다음에 지금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초반의 수준 이렇게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은 뭐 제가 써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이 아마도 시험을 봤을 때 일정 퍼포먼스는 제미나이 3보다 잘 나올 수 있어도 왜냐하면 GPU 기반이니까 당연히 퍼포먼스는 잘 나올 수 있어도 정말 일을 잘하고 있나? 라고 봤을 때 저는 아직은 이건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 하나로 당장 분위기를 뒤집어 엎는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조금 어불성설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오라클의 주가 하락의 주범은 어제도 이제 그 본부장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픈 AI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돈 없는 오픈 AI랑 같이 가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오픈 AI가 이번에 잘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요금은 대폭 올려서 돈 벌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 모르겠으나 그러면 사람이 떨어져 나갈 것 같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제가 보기엔 그 하나로 뒤집어 엎기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승선 본부장은 그래서 전략은 어떻게 좀 수립하실 생각인지. 일단은 지금 계속 경쟁이 치열해져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미나이 대 챗GPT 지금 이제 소라와의 연결고리를 왜 지금 이렇게 카드를 꺼냈나라고 돌이켜 보면 나노바나나라는 이 플랫폼을 이기기 위해서 또 소라 플랫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소비자하고의 연결고리가 많아진 이제 플랫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 기업은 조금은 어렵겠다라고 보지만 이것을 우리나라 증시에 가져와서 대입을 했었을 땐 여전히 DDR4와 DDR5, HBM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저는 AI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좀 깔고 결국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미국 기업들은 지금 캐펙스 투자를 중요하게 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설비 투자라든지 캐펙스 투자라기보다는 향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이던스를 좀 가지고 와서 주가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이제 현물 가격들의 변화 추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물 추이가 지금 변동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은 우리가 꼭 쥐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 반도체 소부장주들 안에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투탑이 이렇게 잘 버티고 잘 가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안 갈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소부장주들이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면 앞서 제가 한번 언급드렸던 전력 인프라가 가장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들이 적고 그리고 종목을 압축해서 가져가기에는 좀 편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네. 네, 알겠습니다. 김중현 뭐 여전히 탑 티어? 삼성? 네, 뭐 두 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조금 긴장해야 될 거는 18일인가요? 그때 마이크론 실적 나왔을 때 만약에 이제 마이크론이 생각보다 실적이 별로이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이 실적 예정이 언제죠? 18일로 18일 제가 알고 정도? 있는데 예, 발표하고 나서 만약에 이제 변동성이 좋았는데도 커지면 그때는 우리도 약간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나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아직 두 종목에 대해서 뭐 저는 신규 매수 관점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작은 이슈인데 이걸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수급들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자산주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부동산이 또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들은 어떻게 하시죠? 김혜성 본부장부터.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재평가한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세 기업이 움직이고 있죠. 롯데칠성 그리고 하림지주 여기 이제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자산주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왔을 때 가지고 있는 지금 숙박업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 별개로 좀 봐야 되는데 앞서 언급드렸던 기업들의 오늘의 낙폭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쪽은 테마적으로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테마적으로 보자 그래서 아예 실체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규모, 뭐 서초동이면 서초동, 뭐 신월동이면 신월동 가지고 있는 부지가 정말로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변동되는 것은 충분히 맞겠지만 이걸 가지고 주가 연속성이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것은 욕심일 수 있겠다. 차라리 건설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네. 확률이 더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왜 좋아요. 그렇죠. 자산주 뭐 저퍼주는 저퍼주도 해당이 됐었나 자산주에? 약간 별개로 뭐 해당은 되지만 이게 교집합 정도지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일부 보기는 교집합. 힘들죠. 그렇죠. 네. PR이 낮다고 꼭 자산주들이 근데 자산주들도 보면은 성장성이라는 게 이제 이 부동산 개발 이슈인데 사실 지금 뭐 정부가 국부펀드 성장형 국부펀드, 국민성장형 국부펀드 만들고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고 거기에 또 하나의 주택 공급 정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건 투자 다 한다. 근데 주로 이제 국내 위주로 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더더욱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네. 지금 뭐 기업들 잘 되고 있지만 기업들 공장이 대부분 해외에서 돌아가잖아요. 물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국내에도 추가적으로 소부장도 짓고 반도체 클러스터도 짓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경기가 바로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장기적으로 보면 벤처 같은 것들을 많이 키워서 그 기업들 중에 적어도 한 5% 정도는 자산 10조 이상의 그룹으로 키우는 게 미래 그림에서는 맞겠죠. 근데 지금 당장 경기가 1% 성장률로 줄어든 이 내수 경기를 살리는 방법은 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방법도 있지만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면 인프라도 부족하고 관광 공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결국은 죽어가는 건설 경기를 살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 지방에 지어봤자 지방에는 지금 뭐 공급이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수도권 안에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양재동에 땅 있다 급등하는 거고 그 롯데칠성도 서초동에 땅이 있다고 그 근데 이게 양재동 해묵은재료란 말이죠. 양재동은 부지는
그게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덮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물류 거점으로 만들면은 수도권에 뭐 대단한 뭐가 이루어지는 이게 제가 기억하기만도 한 10년 가까이 되는. 네. 근데 지금 양재동 그 뒤쪽으로 가면 서초동 쪽에 가면 진짜로 롯데칠성 공장을 바로 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4조가 넘고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계획은 실제로 추진하는데 한 10년은 걸릴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정부의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서울 안에 남는 땅들, 지금 용인도 그 용산 같은 경우에도 여러 지금 상가들의 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상가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느냐가 결국 또 관건일 텐데 기존에 상가 있는 것처럼 그냥 상가로 개발하느냐 아니면 주택 공급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절을 하느냐 이런 것들의 정책의 결정 속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서울 유지에 땅 갖고 있는 기업들이 움직이는 건 투자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이건 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얘기니까 네. 투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장이 그래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뜬금없이 뭐 경방 같은 종목도 상한가 들어가는 이유는 저는 아마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설주와 더불어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건 분명히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다. 투자라는 거 아니고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네. 분명히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12월 달이 됐든 1월 달이 됐든 정부의 대책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나오느냐. 정말 그린벨트까지 마구 풀어서 서울의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조금 전에 이제 본부장님 얘기처럼 건설주 더 오르겠죠.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국내 건설에 좀 집중하고 있는 GS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은 종목군들의 수급이나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까지.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뭐 지금은 이 구프펀드 어떻게 보면은 묘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와 저거가 먹힐까?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잖아요. 이제 구프펀드가 사실 국영 기업들 내지는 국유 자산들을 구프펀드가 이제 그 구프펀드한테 정부가 국유 자산을 팔잖아요. 그러면 정부에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또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시 구프펀드에 넣고 돌려면 계속 빙빙 도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중간에 이제 이 자산 어떻게 하려는가 모르겠네. 잘하겠죠? 네. 네, 일단 뭐 저도 건설주를 보자고 하면 저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제 그 두 기업은 사실 변동성 대비해서 동신건설이나 상진건설처럼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왜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을 미리 보느냐라고 하면 결국엔 건설주들은 수주잔고라는 것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중소형 건설사들 지금 수주잔고 10억 미만인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주 잔고가 40조가 넘고요. 네. 현대건설은 그의 2배 가깝게 되는 상황. 근데 이제 각각의 어떤 포인트는 다르겠죠. 해외 플랜트라든지 원전을 보신다면 현대건설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내 어떤 주택 공급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GS라든지 대우건설을 보시는 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맥락이 비슷하게 다니는 게 아직도 PF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한때 전 정권 정부에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또 뭐 단군 이래 최대 뭐 맨날 이런 거 하지만 둔촌주공 네. 지금 올림픽 파크 4인가요? 거기에 이제 PF가 엄청나게 엉켜 들어가서 사실 그걸 살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춰버렸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글로벌하게는 이 타이트닝하게 풀린 돈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우리는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더 풀었고 지금은 또 풀고 돈이 자꾸 풀리니까 부동산으로도 막 낑겨 들어가고 개발도 뭐 또 붐붐하고 이게 좋은 의미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이러다가 진짜 이상한 현상이 또 뻥 터질까 봐 저는 그게 좀 걱정이긴 하거든요. 근데 언젠가 이런 버블이 계속 쌓이다 보면 분명히 터질 수 있지만 그러면 그 걱정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것도 무시해야 되느냐는 또 각자의 판단이 다르겠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어떤 정부 투자의 큰 틀이 지금 아직은 시작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터질 걸 걱정하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돈이 움직이는가에 좀 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점점 쌓여서 시장 전체도 그렇고 특정 업종도 조금 밸류 부담이 너무 될 정도로 올라갔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도 말씀드렸지만 네오클라우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 기준으로는 뭐 이 스펙 다시 올라갈 거라고는 보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한 종목군들은 늘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고밸류는 조금 우리가 배제를 하되 지금 정부가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쪽에 지금 시점의 투자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기보단 일정 부분 조금 포트폴리오 배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다만 마음 한켠으로는 비싼 미국 증시부터 시작해서 밸류가 비싼 종목군들은 저는 서서히 좀 차익 실현을 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 건설을 본다고 건자재까지 가기에는 우리나라 뭐 건자재는 별로 없죠. 뭐 철근, 뭐 동파이프 뭐 이렇게 가기에는 좀 아직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뭐 그 많은 데이터 센터와 뭐 데이터 센터 지금 엄청 짓는다고는 하잖아요. 네. 아직 부지 설정도 안 했지만 그 많은 데이터 센터와 그 많은 아파트를 다시 공급한다면 또 거기에 전기를 대야 되나 아까 전력 설비. 네. 뭐 미래의 꿈의 도시가 또 탄생하나요? 뭐 그건 잘 네. 모르겠고요. 그래도 이제 종목분들로 압축을 해보면 저는 요새 종목으로. 삼성물산을 좀 보고 있는 게 삼성물산. 가장 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뭐 주택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가장 빠르게 또 지어질 속도를 낼 수 있는 쪽은 데이터 센터 이 네. 부분이고 이제 삼성물산과 함께 같이 보고 있는 쪽은 앞서서 이제 건자재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건자재는 좀 안 보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인프라코어 같은 그러니까 중장비 관련 기업들에 대한 추세가 요새 굉장히 좋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HD현대 인프라코어 뭐 이들의 상승의 의미를 뭐 억지로 가져다 붙이면 굉장히 많을 만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네. 전쟁 끝나고 나서 거기에 재건한다는 뉴스. 근데 그것보다도 현실적으로는 주택 공급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수혜들을 건설주와 함께 이러한 중장비 관련 기업들도 오롯이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김종인 사도 마무리는 해주셔야죠. 시장 달고는 자산주, 건설주 계속 우리는 따로 쫓아가야 되는지 뭐 시장 매매이긴 한데. 네, 뭐 일단 자산주 계열로 불리는 종목군들은 일단 거래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거래가 폭발적으로 터지는 날은 다르지만 거래 안 터지는 날은 호가도 벌어져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매매 대상이 아니니까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보고 있는 건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국내 건설에 좀 주력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내년 실적에 기대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자산주들 움직이고 부동산에 관련된 뭐 종목들이 들썩인다는 걸 보면은 저도 뭐 대우건설과 더불어서 GS건설 같은 기업들은 한번 조금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 고층 빌딩 자꾸 뭐 여의도도 또 뭐 광장 아파트인가 49층, 뭐 어디도 몇 50층 뭐 그럼 높아지면 거기에 엘리베이터 들어가잖아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혹시 가능성은 없을까? 근데 현대엘리베이터는 그거 말고도 지금 이 고배당과 관련된 그러니까 기대가 연말에. 엄청나게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수주소식까지 연결된다면 더 긍정적이긴 하겠으나 저는 그렇게 뭐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오케이. 막 너무 이렇게 펼쳐놓는 것도 좀 그렇긴 하죠.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캐고서 들어가기에는 얘기가 또 길어지니까. 자, 오후장 뒤집기? 예, 뒤집기였고요. 네,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ISS의 김태성 본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